어제 5시쯤에 갑자기 속보가 떴죠. 5월 1일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제 대선 후보죠.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벌써 끝났어야죠. 1심 6개월, 2심은 3개월, 대법원도 3개월.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계속 1심 판사가 2년 넘게 질질 끌고 판사가 변호사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주 진짜 혼란사항입니다. 대법원이 그거에 비하면 정해진 기간을 지키려고 하는 거 저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갑자기 어제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에서 어제 퇴근할 때쯤이 아니구나. 어제 5시쯤에 갑자기 속보가 떴죠. 그래서 5월 1일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제 대선 후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89.77%로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땅땅땅. 갑자기 속보가 딱 떴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안 놀라셨어요? 법률가적인 그런 이게 원래 선거법 사건이잖아요. 네. 그럼 원래 벌써 끝났어야죠. 6개월,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그다음에 대법원도 3심도 3개월.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계속 1심 판사가 2년을 넘게 질질 끌고 무슨 그 판사 그 변호사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주 진짜 혼날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재판 또 요리밴들 했잖아요. 이재명이. 네. 그래 뭐 서류도 안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대법원이 그거에 비하면 정해진 기간을 지키려고 하는 거는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양면이 있다. 이거는 예. 법리대로 한다면 제 생각이지만 이거는 뭐 파기를 당연히 해야 되고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죄 판시에 파기 최소한 환송 판결을 내야 되는데 뭐 법원 판결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솔직히 요새 뭐 헌법재판소는 더더구나 그렇고 뭐 사법부가 너무나 병들어 있고 일그러져 있는 모습들을 본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물 한 모금 드시라고 예, 목소리가 딱 잠겼네요. 물 한 모금 드시는 게 좋겠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저는 이 목소리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이 말씀을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전달해 드렸다는 점 목소리가 갑자기 갈라지고 막 그런 오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예. 네, 오해 안 하셨죠? 예. 네. 그래서 네. 저는 마지막 보루 양심의 보루 법정위의 뭐 수호신 대법원이 진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죄지은 자에게는 엄벌을 죄짓지 않은 자에게는 무고함을 밝혀주는데 그거를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도 백주에 다니고 아무 잘못 없고 오히려 되레 공격해야 되고 뻔뻔하게 이런 일들이 있으면 법과 정의에 대한 사회의 생각이 다 바뀝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죄지은 자를 처벌할 수 있고 죄지지 않은 무고함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내일 오후 3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합니다. 오후 3시입니다. 자, 4월 22일이었죠.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고 그 당일날 첫 심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뒤 24일날 두 번째 심리를 했고요. 29일 그러니까 어제죠. 바로 선고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3월 29일 날 아마 이게 지금 접수가 됐는데 접수된 지 34일 만에 선고를 딱 하게 되는 거죠. 원래대로 한다면 그 대법원에 올라가면 처음부터 전원 판사들 대법관 전원이 모이는 심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도 이제 이렇게 부로 나눠져서 1차 심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뭐 심리를 따질 사건이 아니다. 심리 불속행 사유라고 있거든요. 대법원에서 심리할 사유가 아니라 여기서 빨리 끝내야 된다. 그러면 대법관 전원이 모이는 심리에 가지 않고 그 전 단계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딱
기각해버립니다.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대법관 전체의 심리에 넘겼거든요. 그리고 저 심리를 몇 번 했죠. 2번인가 했지 않습니까? 2번 했죠. 예, 예. 그걸 보면 두 가지 측면이 다 예상됩니다. 하나는 이거는 원심이 아무리 봐도 한눈에 봐도 금방 그 잘못 판결한 것이 틀림없다. 위법하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시하고 무죄를 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그 파기 그 환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사실심에 관한 거고 대법원에서 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 사유로 기각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보면 상황을 보면요. 딱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대선 후보 등록일이 5월 10일부터 11일 양일간에 합니다. 그래서 5월 1일 내일이죠. 내일 선고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상고 기각을 할 것이냐. 첫 번째 상고 기각을 할 것이냐. 그럼 상고 기각을 한다는 것은 무죄를 확정한다는 거죠. 무죄를 네. 확정할 것이냐. 두 번째는 파기 환송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 봤는데 이거 유죄예요. 2심에서는 무죄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봤을 때 야, 이거는 무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유죄입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다시 재판하세요. 이거는 유죄입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서 항소심에서 다시 판결을 하세요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맞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파기재판. 그야말로 우리가 다시 대법원에서 우리가 재판할게요 해가지고 형량까지 정해가지고 땅땅땅 하는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무죄로 판결된 걸 유죄로 바꾸면서 형량까지 결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예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죠. 유죄 판결 취지로 이거는 무죄한 건 무죄로 판결한 건 잘못된 거다. 유죄 이런 유죄의 그 판결을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원심은 그 다시 판결해라 이렇게 보내는 파기환송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지금 대법원의 구성은 대법관 14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법원행정처장은 행정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빠졌고요. 네. 그런 다음에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분은 본인이 회피를 했어요. 네. 그럼 12명입니다. 12명의 대법관이 일단은 내일 이 판결에 참여를 하게 되죠. 네. 그럼 12명의 과반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12명이 쭉쭉쭉 의견을 내 가지고 유죄, 무죄 쭉 하게 돼 가지고 대법원장은 맨 마지막에 본인의 의견을 밝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과반으로 자, 이게 무죄다 그러면 무죄로 끝나는 것이고요. 자, 유죄인데 그렇게 되면 내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만에 하나 무죄면 그냥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 공직선거법 관련된 건 이제 끝나는 거고요. 예. 자, 유죄가 나게 된다면, 자,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이제 유죄로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면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대선 전에 다시 재판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없죠. 그렇게 된다면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헌법 84조 문제.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재판이 계속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도 내일 대법원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못 하고요. 못해요? 대법원에서 뭐 상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라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네. 파기환송을 하면 원심에서 재판을 하는데, 근데 저는 헌법에 분명히 대통령의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당하지 않는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소추. 거기 소추는 기소입니다. 기소. 근데 그걸 재판까지 포함하는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도 있고, 뭐 법률가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은 어떻게 됐나 싶어요.
소추가 어떻게 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까? 소추는 기소입니다. 그렇죠. 소추. 그게 기소예요. 그것도 탄핵도 탄핵 소추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그것만 못한다는 거지 이미 진행된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법치국가의 원리예요. 만약에 대통령 됐다고 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스톱됐다. 그러면 헌법에 그렇게 써 있어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소추라고 되어 있는 건 소추만 정지된다 할 수 없다는 거지 재판은 진행된다. 반대 해석으로는 그렇게 해야죠. 그게 이치에 맞는 건데 참 우리 보면 히틀러 시대 때도 그랬고 그 아첨꾼들 있죠. 아첨꾼들. 아첨꾼. 예. 그러니까 이재명만 한국 정치를 망가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조력자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조력자들. 예. 조력자들이 누가 조력자들입니까? 뭐 있죠. 거기 옆에 서 있는 사람도 있죠. 거기 뭐 소위 비명계라는 사람들도 내일 뭐 어쩌고 언론에는 비명계 뭐 대표인 것처럼 하는 어떤 의원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선대위 들어가던데요? 예. 그 뭐 끽 소리도 못 하잖아요. 이번에 경선한 사람들도 그 다 조력자들 아니에요? 즐거워하던데요? 아, 참, 그러니까 아니 둘 다 합해서 10%도 될까 말까 10% 안 됐어요. 예? 10%도 안 됐어요. 10% 조금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조력자죠. 그냥 협력자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재명의 저 부조리한 그 이재명 당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힘써 노력을 같이 하는 자들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왜냐면 웬만하면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려고요. 예, 그냥 저는 이렇게 여흥만.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요? 프란치스코 저 얼마 전에 선종하신 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고통 하셨는지. 앞에 중립은 없다. 예? 고통 앞에 갑자기 고통을 앞에다가 전제를 고통 앞에 까십니까? 중립은 없다. 우리가 보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저는 중립적이 이렇게 유 차장님처럼 이 눈치 저 눈치 양다리 걸치는 분들 자꾸 소송 당해 보세요. 중립을 지켜야 돼요. 더 소송 당하면 저도 살기 힘들어져요. 이해는 돼요. 예. 되는데 그렇게 중립은 지키는 중립이 있을 수가 없죠. 자꾸 소송 당해 그거는 보시라니까요. 조력자고 소송 안 당하셨잖아요, 요즘에. 예. 그렇죠. 좀 소송 당해 보시라니까요. 자꾸 중재에 가셔 보시고 자꾸 이렇게 고발당해 보시면 마음이 아파요. 저도 애 둘 키워야 되는데. 유죄 판결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 유죄 판결을 받아본 적 없죠. 자 그런데요. 자 일단 그러면 내일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운명을 가를 수 있을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대장동권, 뭐 백현동권 줄줄이 있어요. 이재명이 요리밴들 그 무리들이 아니, 한들 요리밴들 저리밴들 그런 말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예? 요리밴들 조리밴들 했잖아요. 네. 예. 저기 그렇게 한들 세상의 이치를 빠져나갈 수는 없다고 봐요. 빠져나갈 수는 없다. 네. 이건 이 세상에 쳐 있는 그물이 어디 그 인간이 쳐놓은 그물만 있겠습니까? 하늘이 쳐놓은 그물도 있다. 예,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물도 있고 네. 그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허우적거리고 네. 빠져나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네. 더한 질곡이 자기한테 놓여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재판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금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면 1심과 2심이 극명하게 갈렸잖아요. 1심하고 2심이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 관련된 그 유죄 무죄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자, 일단은 핵심 쟁점이 대법원 내일 갈릴 쟁점이 보면 그겁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라는 발언 두 가지를 놓고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이것은 인식의 문제 그리고 의견 표명이다 라고 해가지고 다 무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백히 그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받았다. 이것도 이재명 본인은 그 당시 뭐 고소당하느니 뭐 직무유기죄인가 뭘로 하여간 뭐 했느니 겁박을 받아가지고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런 핑계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담당자였던 성남시의 공무원들은 국토교통부한테 협박받은 사실 없다. 네. 협박받은 사실 없다. 그냥 협조 공문만 받았을 뿐이다. 그 얘기 엄연히 다르잖아요. 증인들이 다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그렇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사실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공무원 말을 믿어야죠. 공무원 말을 믿어야죠. 네. 그 하급 공무원들, 실무자 공무원들 그 사람들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거짓말을 했겠어요. 네. 더구나 그리고 또 작고한 그 김문기 씨 아니 뻔히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모른다. 근데 그 모른다는 건 인식의 문제다. 지금 모른다는 거 가지고 알고 모르는 문제 가지고 지금 기소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진술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한 거에 대해서 문제 삼아서 허위 사실로 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죠. 행위의 문제지.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는데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저희는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국토부에서 저희에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핵심 내용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발언의 일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무죄다. 아, 왜 그르칠 수가 없어요? 난 그 판사 참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아니, 지금 그 백현동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네. 백현동 건이 적절하게 했냐, 아니면 불법하게 했냐, 부당하게 했냐, 이 판단을 지금 유권자가 하는데, 지금 이재명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죄로 협박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용도 상향도 네 단계나 그쵸. 상향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 막 이례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 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하급 그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면 협박이 없었다. 그럼 이재명이 그 잘못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건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죠. 되죠. 성남시장으로서 제대로 했냐, 잘했냐, 못했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게 왜 그게 유권자한테 별다른 가치가 없는 자료입니까? 그리고 저는 이 판결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는 논거의 부족성 논거의 허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용도 상향을 하면서 네 단계를 상향을 하잖아요. 하는데 보통 원래 하려고 했던 게 2단계인가 1단계 상향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 지금 김모 씨 지금 여기 로비스트가 지금 징역 5년을 받고 로비 혐의로 징역 5년 확정을 받았잖아요. 대법원에서. 근데 이 사람이 로비 리스트로 들어가면서 4단계나 상향을 받잖아요. 그 상황에서 4단계 상향을 받으면서 4단계나 상향이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4단계 상향을 하면서 국토부의 협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왜 4단계를 상향을 해줬냐고 하니까 그때 설명을 하면서 이재명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국토부 협박 때문에 해줬다. 그건요. 웬만한 전국의 건설업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단체장의 결정이 아니면 꼼짝도 못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로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로비 유죄 판결 받았죠. 받았죠. 그럼 로비 받은 징역 사람은 5년. 어디 있어요? 로비 받은 사람은 징역 5년. 로비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 있죠. 누구예요? 김인석. 아니 그 사람은 로비 한 사람이고 아, 로비 한 사람이고 로비 로비 받은 사람 없어요.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이 그럼 뭐 허공에다 대고 손짓발짓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는요 실무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사항이 아닙니다. 사인을 이재명 그건 알만한 사람 시장이 다 했습니다. 알아요. 예. 사인을 했고 예. 그거는 그리고 사인 안 했어도 단체장이 그걸 결정 안 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남시청에서 알아서 용도 변경을 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국토교통부에서 협박을 했어도 그거는 이재명이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결심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2심 재판부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앞에 상황을 다 빼버리고 다 쪼개버려요. 왜냐하면 이때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부지를 바꾸는 사업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국토교통부에 공문이 내려왔던 내용들을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다 해가지고 5개로 쪼갠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심 재판부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상대적이고 주관적 표현이다.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 경포가 아니고 의견 표명이다. 아니 어떻게 이게 직무유기로 협박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4단계나 상향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의견 표명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지는 그건 이재명 내부의 사정이고 중요한 그 허위 사실의 여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직무유기죄 등에 의해서 문제 협박을 삼겠다고 받았다고 협박했다. 그 사실이잖아요. 네. 그럼 외부적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있냐 없냐잖아요. 네. 지금 실무자들 공무원들을 보면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잖아요. 직무유기 내용도 없었다고. 이재명은 협박받았다고 했고 네. 근데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직무유기고 협박이고 받은 바가 없다고. 사실은 팩트는 하나예요. 네. 있다 없다. 네. 그러면 누구 말을 믿느냐 이제 판사의 마음이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실무자들의 얘기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네. 근데 왜 이재명을 믿어야 될 특별한 사정이 뭔가요? 저도 그게 이재명 첫째 이재명하고 친해서 이재명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아서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요 이해가 안 돼요. 또는 그 판사가 편들어주기 위해서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은 것이 작용하지 않는 한 그런 판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읒시읒 기읒지읒 아하 라바님께서 이거 무죄나면 이제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없애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법조계에 계시는 상당수 분들이 이 2심 판결을 보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백현동 사건이 진짜 내일 만약에 대법에서 상고 기각이 나서 진짜 무죄가 확정이 된다면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는 거짓말 웬만큼 해도 될 것 같아요. 선거 나가셔서 이제 그냥 거짓말 좀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안 되죠. 그래도 안 하실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 우리가 말할 때 양식 방송할 있고 때는 지성인이시니까. 방송할 때는 굉장히 긴장되고 사실은 있잖아요. 그 허위 사실이 웬만한 자기의 계산과 마음속에서 나온 거 아니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왜 저 백현동 건을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받았다고 했겠습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그게 너무나 이례적이고 4단계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분명히 누군가 장난짓을 했다. 뭔가 뒤에 뒷거래가 있다. 의심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난 협박받아서 한 거지. 내가 무슨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내 마음에서
내켜서 했겠어요? 말도 안 되지만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안 하면 직무유기죄로 한다니까 한 거예요. 이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성남시장이 그 정도로 협박받을 상황이면 실무자들은 어떤 협박을 받았겠어요. 네. 그죠? 네. 근데 실무자들은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어요. 네. 또 그 김문기 씨 모른다고 한 것도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네. 대장동 건의 실무 책임자였잖아요. 네. 김문기 씨가. 네. 대장동 건이 문제되니까 그 뒷거래 아주 검은 뒷거래를 숨기기 위해서 그 실무자 책임자인 김문기 씨가 한 그 대장동 건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게 모른다고 될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숨길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 놓여 있는 배경이 그냥 안다 모른다 뭐 그냥 단순한 허위 사실이 아니라 더 큰 범죄, 더 큰 잘못을 숨기기 위한 동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판사들은 그걸 놓치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근데 판사들이 그걸 애써 놓친 거는 저는 애써라고 얘기했습니다. 애써. 예, 그거는 애써. 그것도 굉장한 그 불순한 동기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대법원에서 날짜를 딱 내일로 선고 날짜를 딱 잡으니까 저는 이 지난번에 그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딱 선고 날짜를 잡고 난 다음에 그 일주일 전부터 민주당 의원들, 특히 박범계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이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이 반응들을 쭉 보고 복기를 해보니까 되게 굉장히 재밌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대법원 선고가 날짜가 잡히고 난 다음에 그 의원들의 반응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전현희 의원, 자, 날짜가 잡히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이 사건만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뭔가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라고 전현희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고요. 전현희입니다. 발음 주의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입니다. 재판 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 전도의 판결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라고 박범계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갑자기 이성윤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고 기각이 예상됩니다. 상식에 맞는 현명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갑자기 입장을 확 바꿨습니다.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이제 내일 지나보면 알겠죠. 예. 근데 지금 사법부가 너무 불신을 받고 있고 그 점잖게 표현해서 불신이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국가 공동체가 지탱하고 있을 버팀목이 없어요. 그냥 그러면 쉽사리 그냥 석가래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가 있는 그런 국가적 위기입니다. 정말 모쪼록 그 대법관들이 판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갖고 좀 옳은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행여 지금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뭐 그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정치권과 내통하는 어떤 채널이 있다, 통로가 있다. 이 정도 되면요, 그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범죄인들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게 내일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가장 중요한 1단계가 일단락이 날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오후 3시를 기다려 보겠습니다.